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소득이라는 점, 그리고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매년 응시하시는 분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2의 직업으로 준비하면서 직장을 병행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회초년생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만 합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시험이 꽤 어려운 만큼 합격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성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볼 것이요. 자, 바로 의뢰인 의무를 보셔야겠는데 전속계약을 우리가 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자, 지난 시간까지가. 그래서 전속계약은 중요하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자, 1대1로 계약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공권 다 보신 바 있고, 지금서부터 이제 바로 의뢰인 거예요. 자, 어떤 의무를 지는가의 문제인데, 크게는 이제 말을 줄여보니까 위약금을 준다는 뜻의 위약금 지급 의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약금 뜻은 뭐겠어요? 계약이 위반되면 주는 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계약이 위반된다는 뜻일 텐데, 자, 정식 계약된 거니까 위반한다 누가요? 바로 의뢰인이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위약금을 주라는 뜻이거든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전속계약 체결된 뒤에 다른 개공에게 다시 의뢰해서 거래가 됐답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가요. 자, 개공이 소개했거든요. 근데 그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자기네끼리 몰래 계약을 했답니다. 요 경우 하나. 자, 하나. 자,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그럴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라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도 의뢰인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을이라는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라 볼게요. 땅을 팔아주시오, 팔아드리죠. 자, 그런 전속으로 합시다 이랬어요. 자, 그 전속 계약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자, 일단 이게 1대1로 되는 계약이다 보니까 개공도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의뢰인도 의무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의무냐면 1대1로 계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위반 사안이 뭐냐면, 자, 현재 을과 전속 계약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3개월로 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걸 전속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 병이라고 하는 제3의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다시 의뢰를 또 한 거예요. 팔아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재의뢰했다는 이유 때문에 위약금을 주란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병이란 제3의 개공이 거래 계약까지를 체결해 줍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을광 계약 자체가 위반된 게 아니냐 봐서 이때 이제 물론 병에게 보수를 지급하겠지요. 그런데 이 을에게도 뭘 지급하느냐? 위약금을 줘야 돼요. 이때 이제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면 정상적으로 병한테 주었던 그 중개 보수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만큼 100%를 그대로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전속 계약된 상태에서 다른 업자에게 다시 의뢰해서 거래됐다고 하자. 그럼 전속 업자에게 위약금을 줘라. 100%를 다 지급한다. 자, 두 번째 거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했단 말이죠. 소개했는데 그럼 소개한 사람과 계약은 했어요. 그런데 개공을 배제해놓고 자기네끼리 몰래 계약한 거죠. 자,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주라는 뜻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만 두 번째 보시면 여기는 위약금이 아니고 비용을 주라고 돼 있거든요. 비용이란 거는 내용 보니까 계약 기간 안에 의뢰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요. 직접.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의뢰인자가 이 기간 안에 내가 우연히 발견한 상대방이 내가 직접 발견한 상대방이에요. 자, 계약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요, 위약금이 아니죠. 왜? 위반된 걸로 보긴 어려우니까. 그럴 때 비용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면 보수 금액에서 50% 범위 내에서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수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요. 1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50% 내에서 비용은 그랬거든요. 그럼 만약에 비용 액수가 한 번은 70만 원, 한 번은 40만 원만 썼다고 예를 든다면 얼마를 줄까 문제 되겠죠. 그럼 이제 100만 원은 100%니까 반을 나누면 50만 원이 50%일 테고요. 그 내에서 비용 주기 때문에 한 번은 50%를 초과할 거 아닙니까? 초과한 건 안 주는 거라고요. 이럴 때는 얼마 준다? 50만 원만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번 50% 미만이죠. 그때는 미만의 금액만 주기 때문에 4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를 지급한다가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요 정도가 이제 의뢰인 걸 보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계약인데 원칙은 원칙은 3개월로 하는 것이고 약정하면 그게 오히려 우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속 계약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 것인데, 전속 계약은 이제 주로 의뢰인 거보다도 이제 개공 거 주로 물어보니까 어쨌든 이거 하고 되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기본 이론 때는 이제 양식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속 계약서까지도 그때 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었어요. 전속 계약이 됐다 그러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근데 어디다가 할까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3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봅니다. 한 문항 하나 정도 출제한다 된 얘기죠. 정보망이 뭐냐면요. 우선은 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그랬네요. 개업공인중개사끼리 부동산을 중개할 때 필요한 정보 교환 체계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보망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라 부르게 되죠. 정보 사업자 누가 될 수 있는 거냐면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요 갖춰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우선은 이제 정보 사업자가 되기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자, 그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과기정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고요. 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니까 종전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제 바뀐 거죠, 명칭이. 지금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건데요. 신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보면요, 날짜가 내게 나오죠. 일단 그럼 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했겠죠. 바로 이제 과기정 장관에게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다음 요건을 갖춰서 이제 신청하거든요. 신청했다. 누구에게요? 국장에게. 자, 그럼 처분을 해주는데, 잘 보시면 지금 신청부터 해서 처분까지가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기산점을 잘 보셔야겠어요. 30일은 신청일로부터 기산됐지만 처분됐답니다. 처분됐다는 뜻은 지정서를 준다는 뜻이고요. 지정서를 주죠. 바로 이때가 이제 정보 사업자가 되는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자가 됐어요. 그럼 그 뒤에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정보 사업자가 된 다음 할 일이죠. 뭐 하냐면 바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요. 물론 국토부 장관인데 언제까지냐? 3월이죠. 요 3월의 기산점은요, 신청일로부터 그럼 틀리겠죠. 언제부터예요? 처분일로부터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내 개시가 돼야 되는데 업을 개시하라 뜻이거든요. 자, 이게 다 강행 규정이에요, 다. 그래서 1년 내 개시해라. 1년도 언젠가요? 그렇죠. 처분일로부터예요. 그러면 30일, 3월 1년, 물론 기간 아셔야 돼요. 근데 숫자만 아시면 안 되고 언제부터인가 기산점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30일은 신청일, 두 가지는 처분일로부터. 날짜 외워두셔야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청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할 텐데 서류 같은 게 볼까요, 한번? 인원수 나옵니다. 이들이 말이에요. 정보 사업하기 전에 이미 일정 수 이상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겠다고. 숫자가요, 502, 30이죠. 그럼 가장 이제 최소로 500명 정도 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이용하겠습니다라고 가입을 돼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숫자 외우십시오, 이건. 자, 502, 30이네요. 500은요, 전국적 가입비용 인원 숫자. 그다음 이라는 건 두 개 이상 시도에서 30명 있는 인원수가 가입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입비용 신청했을 테니까 그들로부터 받았던 가입 신청서와 그들의 등록증 사본.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한 500부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큰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필요하겠죠.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도 있어야겠고. 어차피 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또 있어야겠어요. 공인중개사도 1인 이상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큰 대용량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량 등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갖춘 컴퓨터를 확보하라. 이 정도 소리가 되는데 인원수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정보사업자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이제 벌칙이 있을 텐데, 일단 정보사업자 받은 게 뭘까요? 받은 건 지정이죠. 받은 게 지정.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사업자는요, 행정처분은 지정의 임의적 취소밖에 없다는 뜻이죠. 중괄도로 빼앗을 텐데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절대적이 아니고요. 사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병과가 되거든요. 우선 정보 제공자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려준 정보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고쳤어요. 다르게 했다고 하자. 그럼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되는데, 정보사업자는요, 이게 유일한 형벌 조항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형벌 사유고 형벌 사유 나머지 없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방금 전에 운영 규정 승인을 받아라. 바꿀 때 변경할 때 승인 받아라 했거든요. 자, 그거 하나가 있고 또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겠죠. 위반하면 안 되겠죠. 좀 전에 방금 보실 때 이세 했죠 아까. 자, 운영 규정 제정 승인 받아라. 언제부터요? 처분 받은 날부터 3월 내 요상이잖아요. 자, 이때 승인받지 않았다든지 또 위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승인받지 않았다, 위반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겠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를 병과시키겠다. 그래서 병과되기 때문에 두 개를 잘 기억하셔야 될 거고 나머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1년 내 개시하라고 했거든요. 아까 1년 내 개시하라고요. 언제부터요? 네, 여기서부터 1년. 이거 안 한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허위 부정하게 지정받았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이면 사망이 있거나 법인이 해산됐겠죠.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 5개인데 특히나 1번, 2번 잘 보시고.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행정질서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이시죠. 요거는 사유가 2개거든요.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이제 사유는 간단해요. 감독상 명령에 불응했다. 이때 감독을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요거는요. 국토부 장관이 감독권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국토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의 말을 안 들었다. 500여의 과태료다. 하나 또 있는데 운영 규정 위반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차이 보세요. 감독상 명령 불응에는요. 과태료만 그러나 운영 규정 위반은 과태료하고 지정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보십시오. 요게 바로 이제 지금 중복 때 나왔다 그 말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과태료가 2개입니다만 하나는 과태료밖에 안 받지만 처분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는 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시킨다. 꼭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정보사업자는 이제 방금 보셨던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벌칙 쪽에서 이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보실 게 제6장으로 가게 되는데 6장이 이제 개공의 권리죠. 우리가 지금껏 많은 걸 보신 게 뭘 보셨냐면 의무를 주로 많이 봤다고요, 이제. 근데 지금부터는 권리예요. 바로 어떤 권리일까요? 돈 받을 권리죠, 이제. 돈 받을 권리. 그래서 바로 그게 중개보수 단원입니다. 중개보수는요, 한 2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제 문장 수는 2개지만 하나는 이제 실제 계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계산 문제. 또 하나 이론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계산할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이론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2개 정도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수를 받자는 얘기인데요. 자, 중개 보수를 받자. 먼저 보수는 넓은 의미가 되고요. 돈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자, 부동산을 중개했습니다. 중개할 때 받는 돈 중개 보수.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개 활동 해야 되겠는데 이제 뭘 알아보기 위해서 뭐 등기부를 한번 떼봐야 돼요. 등기부서, 등기사항 증명서 돈 들잖아요. 또 현장이 멀어요. 갔다 와야 돼요. 차비도 있겠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공적 장부 열람이나 발급 비용도 있겠고 또 이제 멀어서 왔다 갔다 뭐 차비도 있겠죠. 그런 걸 일명 이제 실비라 불러요. 이 2개를 묶어서 이제 전체 보수라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돈은 2가지가 있죠. 보수와 실비. 근데 실무상에서는 이 실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그냥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인데 보수가 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보수를 주로 묻죠. 묻는데 이제 2문항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권리예요. 권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권리의 발생과 행사를 한번 볼까요? 발생 행사가 때가 틀리다고요. 때가. 자, 발생은 언제 오냐면요. 팔아주세요, 팔아드리죠. 그때 발생을 해요.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거든요. 68년도 판례인데 그게 판례에 의해 가지고서 중개 계약 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판례긴 합니다만 이제 이 이후에 판례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개 계약 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럼 행사 언제 할까? 이건 중개보수니까 팔아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팔아줘야 되니까 바로 거래 계약이 돼야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권리의 발생과 행사는 서로 때가 틀리죠. 이시라는 뜻이네요. 다를 이자입니다. 그럼 다르다는 뜻이 되겠고, 그럼 돈 누구한테 받느냐? 당연히 이제 쌍방 당사자 모두한테 받아야겠죠. 이제 매매다 그럼 매도인도 받고 매수인도 받고 양쪽 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언제 받을까요? 지불 시기는 약정이 우선해요. 약정.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와 결국 약정하면 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바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라는 뜻이니까 거래대금 지급 완료했다는 뜻이 뭐겠어요? 뭐 잔금 준 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쉽게. 그래서 원칙을 약정하는 거겠으나 약정이 없다고 하자. 그럼 거래대금 지급 완료한 날로 받는 걸로 하자. 그럼 얼만큼 받을까 문제 나오죠. 얼만큼 받을까라는 거는요. 이제 종류에 따라 틀려지는 게 일반 주택이냐 아니면 일반 주택이 아니냐 아니면요 주거용 오피스텔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3가지가. 그래서 일반 주택 외니까 외는 뭘까요? 뭐 이제 상가, 공장, 건물, 또 건물이 없는 토지 이런 걸 의미하겠죠. 상가 등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오피니까 자, 그 오피스텔은 사무실이겠습니다만 좀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럴 경우 달라진다. 그럴 때 얼마 받으라는 건 이제 이 요율은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0.9, 0.8, 0.9, 0.5, 0.4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 요율인데 이 요율은 전부 다가 국토부령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 법입니다. 자, 국토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그게 어떤 물건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일반 주택이면 볼까요? 일반 주택이면 자, 거래 가액에 따라서 매매나 교환이면 0.9% 이내. 0.9% 이제 0.9% 100분의 이제 9란 뜻이고 임대차라는 거는요 0.8%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요 국토부령 요율이고요. 이건 기준 요율을 이해하시면 돼. 기준 요율이다. 그럼 실제 받는 요율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요 바로 조례가 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조례, 뭐 경기도 조례 이런 식이겠죠. 각 시나 도의 조례를 정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이면요 조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 요율은 다만 기준을 정했을 때는 0.9, 0.8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조례도 법이고요. 국토부령도 법이거든요. 근데 국토부령에는 0.9 이렇게 놨다고요. 그럼 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이 조례 이 0.9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이건 하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도 안에서 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조례로 정해라. 그럼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될 테고요. 또 이건요 지금요 일방 요율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요율 한 사람. 그러니까 양쪽 다 받는다. 그럴 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방 요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받는 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자 이제 주택이 아니고 뭐 상가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럴 때는요 이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0.9%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는 협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택이면 실제 구체화된 요율은 조례가, 상가 등이면 0.9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협의하라 하는 뜻이고. 그다음 세 번째 주거오피인데 이제 주거오피라는 것은 뭐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하.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 주방 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거래 가액에 따라서 매매나 교환이면 0.5, 임대차 등이면 0.4 안에서 역시 그것도 협의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조례고요. 두 가지는 협의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주택과 주거 오피는 이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로 구분을 해놨으나 주택 외인 경우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때 자 주택처럼 보이는 거 있죠? 첫 번째와 세 번째 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나요? 매매 교환 따로 구분돼 있죠. 그러나 상가 등이면 그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든 또는 교환이건 임대차건 전부 다 0.9 안에서 협의하라는 뜻이죠.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요율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산정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계산할까 나오죠?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인가? 산정 방법 공식이에요. 자 일단 이제 거래 가액 곱하기 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일반 금액일 거다. 그럼 양쪽 다 받잖아요. 곱하기 2가 되겠죠? 나온 쌍방이니까 여기 이제 총액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 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충 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매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환이 있고 임대차는 따로 빼 있으니까 됐겠고 분양권, 전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매매면 당연히 이 거래 가액이 뭐냐 이 말이죠. 뭐 매매면 당연히 뭘까요? 네, 매매 대금이겠죠. 자 매매 대금이 거래 대금일 거고. 그다음에 교환이라면은 맞바꾸기 때문에 이제 교환 금액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서로 교환한다고요. 그럼 둘 중에 비싼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높은 금액을 가지고 기준 금액을 삼는 거고요. 우리가 분양권을 이제 중개했다 하자. 분양권은요. 분양 가액이 아니라 실제 낸 돈이 있어요.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등등 그 돈과 이제 보통 P라고 그래요.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에요. 그게 이제 거래 가액인데 그럼 이 금액에다가 얼마 요율을 곱하는데 요 요율이 얼마겠어요? 자 주택이면 조례가 정해준 요율. 그다음에 주택 외나 주거피라면은 협의한 요율을 말하겠죠. 곱했어요. 얼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일방의 금액이 되겠고 양쪽 다니까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럼 쌍방 금액인데 여기 바로 이제 총액이 되게 됩니다. 요 돈이 이제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방 금액이 얼마냐, 쌍방 금액이 얼마냐 물을 수도 있겠죠. 그거야. 이제 그런 게 될 거고. 근데 정의 포인트가 이제 임대차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자, 왜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임대차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임대차 바로 선정 방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왜 월세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이제 원래 뭐 임대차야 우리가 전세와 월세가 있겠으나 전세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보증금만 갖고 계산하면 되는데 월세는 그게 아니라 월세 계산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공식이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을 더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기준 금액인데 여기에다가 요율을 곱한다고 이렇게요.
이제 뭐 금방 요 위에 거 나오겠죠. 1방 똑같아요. 곱하기 2 쌍방인데 문제는 조심하실 게 여기서 일단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래가액 곱하기 요일인데 임대차일 때 월세가 있다. 그럴 때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을 더해서 나온 기준 금액으로 잡고 요일을 곱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볼까요? 임대차 월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자 금방 보신 대로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금방 기준 금액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액수 보세요. 5천만 원 미만이면 그죠? 자 미만이면 100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미만이란 이 말의 개념 안에 당연히 숫자가 안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만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4,999만 9,999원까지라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5천만 원부터는 그냥 100으로 하는 건데 미만이할 때 100이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이제 먼저 100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보증금을 더했어요. 나온 이 기준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이게 바로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그때는 100으로 하면 안 되고 70으로 다시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근데 금액이 5천만 원부터 그 이상 나왔다. 그럼 그냥 100으로 하라. 이걸 좀 조심하시겠죠. 우리 시험도 그래서 이제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이 출제를 해요. 미만으로 계산할 경우가.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실 거고요. 저 그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는 게 건축물의 면적 관련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주상복합이라 불러요. 주상복합 건물. 뭐 이제 한 건물인데 이렇게 이제 한 3층 정도는 상가예요. 상가. 요 위가 아파트라고 그럴까요? 아파트가 딱 상가로 된 것이죠. 근데 주상복합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줬어요. 그럼 과연 이걸 아파트 주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가로 봐야 되느냐 애매하죠. 또 상가 부분을 팔아줬거든요. 그럼 상가일까 주택일까 또 애매해져요.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건축물의 면적 중 주택 면적이 얼마냐를 따져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100으로 잡고 여기서 요만큼 면적이 얼마냐이거든요. 그랬을 때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적용하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여기서 100%라 했을 때 50% 정확히 50%가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전체를 다 주택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부분을 팔아줬다 하더라도 면적 확인 결과 주택 면적이 2분의 1을 넘어가더라 이상이더라.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그럼 상가가 아니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미만이다. 그럼 주택 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주택 면적이 얼마냐를 따졌을 때 2분의 1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상이면 주택, 미만이면 주택 외. 조심하실 게 뭐겠어요? 이상이면 주택. 자, 이상이니까 이상이란 말의 개념 안에 당연히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2분의 1 뭐 이하, 미만 등의 표현 바꾸면 안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자, 미만일 때 주택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동일자 볼까요? 동일 당사자가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됐다. 어떤 뜻이냐면 그때 매매만 적용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병이라고 하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였다고 생각할게요. 이 사람이 현재 아파트 주인이에요. 그럼 이제 매도인 아파트를 좀 팔아요. 매도인이라 그럴게요. 을은 이제 아파트를 삽니다. 매수인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이제 매매 계약 중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갑이란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그 집으로 세를 또 들어가요. 그러면 자, 매도인인데 이 사람은 자, 팔았죠. 팔면서 다시 그 집으로 세를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자는요, 매도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을은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사면서 동시 다시 옛날 주인이었던 갑한테 세를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동시 뭐가 되느냐?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하나잖아요. 그죠? 아파트 하나 가지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2번 이루어져요. 2번. 매매 1번, 임대차 1번. 그럼 이제 병이라는 개공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도 중개했어요. 또 임대차 계약도 중개했다고요. 이러면 2개를 다 받냐? 안 돼요. 안 되고 이럴 때는요. 매매 계약 중개한 것만 받아야 한다 이 소리예요. 요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앞에 보신 게 자, 동일 당사자 갑과 을. 거의 동시 매매 1번, 임대차 1번. 동일 물건을 가지고 그랬을 때는 2개를 다 중개했다 할지라도 다 받지는 못할 것이고 매매 계약 중개한 것밖에 안 된다 이 의미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때 자, 갑이 아니에요. 또 다른 가령 정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동일 산 사람 아니잖아요. 이때는 매매도 받고 임대차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동일한 사람끼리면 이제 둘 다는 안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7장인데 7장은 다음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말입니다. 중개 보수를 계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 일단 권리 발생 행사는 서로 때가 다르고요. 때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떨 때인 것인가? 발생은 중개 계약되었고 행사는 거래 계약 때 발생한다. 이 시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크게 두 가지였을 텐데 주요 중요한 건 보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지불식 연충 약정이었고 약정 없다. 그럼 대금 지급 완료한 날로 한다. 자, 세습 일반 주택, 주택 외 주거업인데 주택만 0.9, 0.8 아에서 조례 정해진다. 주택 외이면 상가 등이니까 그때는 매매 등 구분하지 않고 0.9 내에서 협의한다. 주거업인은요 숫자 기억하시고 매매 교환 등인데 지금 여기서 임대차 보이시는데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매매나 교환 임대차 말고 예를 들어서 상가에 자, 저당권 설정하는 걸 중개할 수 있다든가 가령 아파트인데 전세권 설정을 또 중개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말입니다. 그냥 건물이 없는 토지에 지상권 설정을 중개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매매가 아니고 교환도 아니에요. 임대차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문제가 되어 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권이니까 아파트 전세권 설정을 중개한다라든가 상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중개한다.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을 중개한다. 그럴 때는 어떤 권리 설정을 중개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요. 이제 여기서 매매 교환이니까 여기 보시면 임대차 등자를 붙여서 이 등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 중개한다. 그러면 0.8 안에서 협의한다는 뜻이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 0.9 그다음 주거피일 때 마찬가지겠어요? 전세권 0.4 등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내용이니까 우선 이제 일단 공식을 외우신 다음에 계산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능히 풀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씩 맞추고요. 다음 강의 계속 이어갈 텐데 자, 중개보수는 보통 두 문제니까 계산 문제 하나 아닌 게 하나 나옵니다.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이 숫자와 또 계산 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쭉 다시 보시면서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놓친 부분 있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